오늘의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 BLDC 모터를 설명할 수 있다. ESC를 설명할 수 있다. 모터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론 BLDC 모터, ESC 모터의 장단점 되시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수업 하시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먼저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면 좋은 부분들입니다. 모터의 원은 무엇일까? 모터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변속기란 어떤 것일까?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드론이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난 교시에는 여러분들께서 프로펠러를 함께 학습을 하셨지만 결국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회전시켜주는 그러한 원리는요, 모터가 필수 불가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고요. 모터 변속기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도면을 보신다고 하셔도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학습하실 내용은요, 화면상 제가 첨부해드린 사진 한번 보시면요. 자, 마우스 커서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은 쿼드콥터 기준으로 프로펠러가 이렇게 각각 한 개씩 해서 총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당연히 겉으로는 이렇게 프로펠러 아이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 당연히 모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변속기라는 부분은요, 이러한 모터하고 메인 프레임 사이에 연결해주는 이러한 암 혹은 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사람으로 따지면 팔과 같은 모양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에 주로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변속기의 유무를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촬영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소형 드론들은요, 이러한 암대 내부에 변속기를 장착하고요. 그리고 가장 손쉽게 만나보시기 쉬운 DJI사의 그러한 제품들은요, 보통 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론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프로펠러가 몇 개인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준을 판단을 하셔서 우선 어떠한 형태의 멀티콥터인지 파악을 하실 텐데요. 프로펠러의 개수하고 모터의 개수는 당연히 동일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각각 모터의 개수와 보이시죠? 변속기의 개수는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학습 들어가시기 전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도식을 보시면서 아, 맞다,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이렇게 그림화 하셨을 때 이러한 형태가 맞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모터하고 변속기의 개수는 동일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학습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혹시나 몰라서요, 하단부에는요, 각각 부품명하고요, 부품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화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선 첫 번째는 모터를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은요, 여기에 있는 이 ESC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학습을 하실 텐데, ESC 부분에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미리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왕 첫 번째 슬라이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어드렸으니까 이 변속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죠? 플러스선이죠. 그리고 마이너스선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을 보시면요, 전선이 3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어떻게, 왜 한쪽은 3개인데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뿐이지? 이렇게 한번 의구심을 먼저 가지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학습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모터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모터라는 용어 듣기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그러한 시대죠. 말 그대로 각종 산업 분야에서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모터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용어가 어원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로 모토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인다에서 온 단어고요. 원동기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무언가 일을 하는 그러한 기계를 뜻합니다. 자, 형태를 막론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요, 이를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장치면은 전부 모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방향만 바꿔서 출력을 하는, 예를 들어 물레방아나 풍차와 같은 기계는요, 기계적인 움직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모터라고 들었을 때 떠올리시는 그러한 추상적인 의미하고요,
계속해서 회전을 하는, 특정 방향 쪽으로 회전하는 모든 것들이 모터는 아니구나. 물레방아, 풍차 같은 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터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겠네요.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모터라고 하면요, 10중 8구 전기 모터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즉 전동기를 가리키지만 영어권에서는요, 자동차를 모터카 혹은 모터 비클, 오토바이를요, 모터사이클이라고 부르는 등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원동기로서 엔진과 거의 동격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서는 이 드론 관련해서 국가 자격증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일반적인 한마디로 날아다니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요, 드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무인기 개념 활용하는 그러한 분야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의 약자 RC, 주로 이제 취미 계통에서 우리가 조금 많이 접했었던 경우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그러한 RC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동기를 쓰는 그러한 RC 있었고요. 그 다음 발동기를 쓰는 그러한 R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모터는 전동기라고 부르고요, 엔진은 발동기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지어서 동일시화 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모터는 말 그대로 한자를 보시면요, 전기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계죠. 엔진은요, 엔진 하면 떠올리시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니트로퓨엘이라고 하죠. 그러한 연료를 통해서 엔진을 돌리죠. 이러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모터하고 엔진의 또 다른 차이는요,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적인 부분들, 그죠? 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환경 관련해서도 연관지어서 바로바로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터 들어갑니다. 모터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브러쉬 모터가 있고요, 브러쉬 리스 모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아, 브러쉬가 있는 모터가 있고 브러쉬 리스, 브러쉬가 없는 모터가 있구나 라는 거 눈치채셨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요, 브러쉬 리스를 주력 모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론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터 관련해서는요, 꼭 드론에만 들어가는 그러한 기계장치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세탁기조차도요, 기존에 브러쉬 모터를 사용하다가 브러쉬 리스 모터가 발명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비약적으로 관련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브러쉬 모터하고 브러쉬 리스 모터를 우리가 드론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요, 그냥 지금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모터는 저가형 드론, 완구형 드론에 일단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는 그러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드론들은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브러쉬 리스 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분류를 하셔도요, 계속해서 오늘 학습하실 내용 한 번에 이해하시기 쉬우니까요. 자, 모터 종류 말씀드렸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러한 생김새를 가진 모터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밀한 산업 분야라던가 그 다음 드론 쪽에 사용되는 브러쉬 리스 모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외형적인 특성을 보시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해당되실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다이소라던가 이러한 따로 뭔가 문구라던가 자파를 한 번에 모아서 파는 그러한 개념의 커다란 상점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학교 앞에는 늘 이러한 상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문방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미니카라는 거를 구매를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지고 놀고 했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모터가 브러쉬 모터였구나라는 걸 그 당시엔 몰랐죠. 그런데 브러쉬가 있는 모터를 우리는 생각보다 과거에서부터 꽤 많이 사용하고 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학습하실 모터에 대해서 구분 짓는 거, 그 다음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부분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터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뭔가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구멍이요, 이 상면, 윗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측면입니다. 그래서 공냉이식인 거구나 라는 것도 한번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학습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모터의 회전력을 프로펠러에 전달을 해서요, 양력과 추력을 발생시켜주는 원동력입니다. 저번 교시에는요, 프로펠러를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고정 피치와 가변 피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도만 올리셨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 조금 더 회전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학습을 한다 하면요, 모터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측면을 보시면요, 숫자가 잘 보이시나요? MOE12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표기법은요, 전 세계적으로 무슨 법적 규약을 가지고 혹은 협약을 맺어가지고 통일시켜가지고 쓰는 표시는 아닙니다만, 이제 암묵적으로 다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5212 네 자리 숫자를요, 딱 둘둘 반으로 나눠 보십시오. 그래서 앞에 52라는 숫자는요, 모터의 직경입니다. 직경이라는 건 뭐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가로죠. 자, 그래서 브러쉬 간격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숫자 12는요, 모터의 높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모터가 회전만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죠. 그 회전은 모터 위에 무언가 우리가 회전력을 이용한 그러한 장점을 통해서 기계장치들을 사용을 하는데, 바로 이 고정할 수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모터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요, KV280이라고 써 있는데요. KV는요, 1V의 전압을요, 분당 회전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제조사에서 동일한 스펙의 모터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정밀하게 우리가 딱 계산 공식처럼 이러한 수치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터 안에는요, 내부에는 구리 코일로 강선이라는 걸 감아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두께로 어느 정도 일정한 횟수로 감았느냐에 따라서 모터의 품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제조사마다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우리가 모터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아예 100%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 못하고요. 하지만 그러한 각각의 모터의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은 거, 그게 바로 특정 모터 기업들의 노하우고 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KV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정확하게 무조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모터의 규격, 그 다음에 모터의 성능을 어느 정도 알고서 제품을 구매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근사치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 절대적인 수치라고 무조건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브러쉬 모터하고 브러쉬 리스 모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브러쉬 모터고요. 바로 오른쪽이 브러쉬 리스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S극, N극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무언가 한눈에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무언가 감겨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기둥처럼 생긴 축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하고 여기 그림에서는 생략이 됐습니다만, 이 후부분, 우리가 브러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왼쪽, 오른쪽은요, 말 그대로 자석입니다. 같은 극끼리 자석은 밀어내고요. 다른 극하고 만났을 때는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모터는요, 전기의 힘을 동력원으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전기의 힘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렇게 극성이 서로 극대화돼서 에너지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브러쉬가 도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브러쉬 리스 모터는요, 각각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무언가 이렇게 감겨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무언가 이렇게 자석 같은 모양이 회전하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도면 그림을 처음 접하시면 한 번에 이해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추후 슬라이드에서는 동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회전자, 그 다음에 고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숫자 아까 학습하셨죠? 네 자리 숫자가 있으면요, 둘둘 끊어서 6215 써 있죠. 그래서 6위는 뭐죠? 직경. 그 다음에 1호는요, 높이입니다. 그래서 회전자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 이렇게 모터들은요, 그라인더 브러쉬라던가, 그 다음에 브러쉬드 그라인더, 브러쉬리스 그라인더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모터가 나뉘는 거에 의해서 모터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종 공구들, 모터가 들어가는 부분도 성능 차이가 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밀접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포함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각각 모터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시기 때문에 브러쉬 모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러쉬 모터는요, 브러쉬드 다이렉트 커런트 모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다이렉트 커런트는요, 줄여서 D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러쉬 DC 모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브러쉬 모터는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신에 브러쉬 리스 모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요. 생각보다 무겁고요. 그리고 소모성입니다. 가운데에 코일을 외곽의 자석이 감싸고 있는 형태, 아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그 다음 솔 모양의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가운데의 코일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브러쉬가 결국은 언젠가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수명이 다 해버리면은 모터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모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미니카라는 거 언급해드리면서 그 미니카 모터 같은 거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사진을 보시면 조금 와닿으신가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산업 쪽에서 과거에서부터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꼭 미니카뿐만이 아니죠. 잘 보시면은 어린아이들 왕구에도 이렇게 모터 같은 거 들어갈 때는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그러한 브러쉬 모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브러쉬 리스 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영문을 보시면요, 말 그대로 브러쉬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브러쉬 리스, 그 다음 DC,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이렉트 커런트, 예, 직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모터, 말 그대로 줄여서 BLDC 모터라고도 부릅니다. 자, 특징 한번 보도록 할까요? 브러쉬 모터에 비해서 당연히 브러쉬 리스 모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출력이 강하고요. 반영구적이고요.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가운데의 코일을 외곽에 자석이 감싸고 있는 형태고요. 이러한 자석을 우리는 회전체라고도 부릅니다. 가운데 코일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그러한 형태고요. 가운데에는 최소 6개의 코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생각하셔야겠죠?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자, 변속기는 뭐죠? 이름 그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기계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브러쉬 리스 모터하고 브러쉬 모터 이렇게 도면 여러분들한테 차이를 설명드렸었는데 방금 브러쉬 모터에서는 제가 변속기라는 거 따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브러쉬 모터에도 변속기를 우리가 함께 쓸 수는 있으나 브러쉬 리스 모터에 변속기를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회전 숫자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미니카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온, 오프밖에 없었죠. 자, 이해하시기 쉽나요? 그래서 한번 달리기 만들면요, 그냥 모터는 계속 도는 거죠. 네.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썼고요. 특정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브러쉬 모터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브러쉬 모터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만 변속기가 꼭 필수는 아니다라는 건데 여기서 브러쉬 리스 모터는요, 반드시 변속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브러쉬와 브러쉬 리스 모터의 차이 다시 한번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더 볼까요? 왼쪽이 브러쉬 모터고요. 오른쪽이 브러쉬 리스 모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 모터의 그림을 한번 차이를 분석을 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은요,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S극하고 N극,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스테이터 마그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브러쉬 리스 모터, 아예 그냥 로터라고 써 있죠. 로터라는 명칭 혹시 기억나십니까? 회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성이 있는 자석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돈다라는 거 여러분들 브러쉬 모터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시고요. 가운데에서 회전한다기보다는 이 녀석이 주변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회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처음에는 이해하시기 쉽겠네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순화시키면요, 이 회전체가 가운데에서 도는 건 당연히 브러쉬 모터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브러쉬 리스 모터는요, 전기가 가운데 공급이 되죠. 그러면서 각각의 회전체 보시면은 N극, S극으로 제가 단순하게 색깔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N극이었던 이 극성체가 다시 S극으로도 되고 S극이 다시 N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회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브러쉬 모터하고 브러쉬 리스 모터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Motors. They are also lighter compared to brushed motors with the same power output. The brushes in conventional DC motors wear out over the time and may cause sparking. Thus, the brushed DC motor should never be used for operations that demand long life and reliability. Let's see how a brushless DC motor works.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처음에 나왔던 영상, 모터는요, 브러쉬 리스였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모터는요, 브러쉬 모터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가 마모되는 것도 어느 정도 연출 효과가 있었죠. 자, 정리해서 요약해드리면요, 각각 장단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러쉬 모터는요, 가격이 저렴하고요. 생각보다 구동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브러쉬가 마모되다 보니까 뭐죠?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발열이 조금 심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브러쉬 리스 모터는요, 수명이 브러쉬 모터에 비해서 당연히 깁니다. 그리고 마찰이 없죠? 말 그대로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발열이 적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까 초반에 외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공랭식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효율이 높고요. 생각보다 그 높은 효율에 비해서 크기는 작습니다. 그리고 부하로 인한 회전수 변동이 적습니다. 말 그대로 정밀하게 우리가 회전 RPM을 조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완벽하진 않죠. 장점은 이렇게 큰데요. 단점은요, 가격이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론이 좀 쓸만한 거 내가 찾아봤더니 기본이 한 180만 원 하더라라는 것들, 그죠? 하지만 요즘 기술력이 좋아져서 우리가 쉽게 DJI의 매빅 미니 같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출을 하셔도 웬만한 풀콤보는 구매가 가능하신데, 당연히 그러한 제품들은요, 브러쉬 리스 모터 쓰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단점입니다. 변속기 세팅이요, 브러쉬 모터에 비해서 생각보다 처음 초보자분들이 하실 때에는요, 세팅이 좀 어렵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 모터하고 브러쉬 리스 모터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심플하게만 정리를 하셔도 여러분들 오늘 학습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변속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는 우리가 ESC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ESC, 대표적으로 여태까지는 어떤 거였나요? 키보드의 왼쪽 자판 위에 있는 거 이스케이프였죠. 이제 드론을 학습하시는 분들은요, ESC라고 하면요, 일렉트로닉 혹은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의 약자다라는 걸 바로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로 직역하면요, 전자적인, 그 다음에 속도 조절,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제어 변속기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이제는 전기 자동차도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시대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공유 개념의 그러한 대여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뭐죠? 바퀴가 굴러간다 혹은 회전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요, 전부 다 브러쉬 리스 모터에다가 변속기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모터하고 특히 브러쉬 리스 모터, 그 다음 ESC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셨는데, 꼭 드론에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져주시면 재밌겠네요. 자, FC는 뭐죠?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약자, 그죠?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 역할을 하는 드론에 내장되어 있는 아주 작은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말로는 비행 제어 장치고요. 자, 그래서 FC로부터 신호를 받으면요, 배터리 전원을 사용을 해서 모터가 신호 대비 적절하게 회전을 유지해 주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신호 대비라는 문장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신호가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에는 3개, 또 다른 한쪽에는 뭐죠? 이렇게 3개가 선이 나와 있네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당연히 기본시되어 있는 전자제어 그 변속기의 기본적인 플랫폼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신호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빨간 선이 보이시고 여기에도 검은색 선이 보이시죠. 그런데 가운데에는요, 흰 선이 섞여 있는 이러한 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선이요, 신호선입니다. 그래서 왼쪽 문장 보시면요,
FC로부터 신호를 받으면요, 이 변속기가 FC로부터 신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신호를 명령해주는 이 통로로서의 매개체가 이 선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호라고 해가지고 뭐 별다른 신호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문장에서 왜 신호라는 표현을 쓸까?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자적인 신호를 이용을 해서 모터의 변속을 PWM 방식으로 제어. 자, 여기 나오죠? 전자적인 신호를 이용한다. 그래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가운데 신호선이 되겠네요. 자, 순간적인 변속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펄스의 반응 속도가 핵심. 펄스는 뭐죠? 뭐 우리 몸에도 펄스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동, 맥박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PWM은요, 펄스 와이드 모듈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주파수가 변하지 않고 펄스의 온, 오프 비율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PWM. 펄스 폭 변조를 증폭시켜서 모터에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요. 최대 출력 때에는 뭐죠? 신호가 계속 돌려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중간 출력 때는요. 쭉 돌렸다가 끊고, 돌렸다가 끊고, 돌렸다가 끊고, 이러한 식으로 신호체계, 최소 출력은요, 아주 약하게 쭉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그러한 신호를요, 가운데 신호선을 통해서 변속기한테 FC가 보내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건 PWM 방식이고요. 이렇게 펄스 폭의 변동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조절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채널당 하나의 케이블이 할당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꼭 PWM 방식으로만 우리가 변속기를 만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죠. PPM 방식도 있습니다.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잘 기억해 보시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송수신기 학습을 하실 때 이러한 용어 동일하게 썼죠. 그때는 말 그대로 뭐죠? 주파수 신호를 송신기가 보내고 수신기가 받아서, 그죠? 이러한 대목에서도 똑같은 거 우리가 PWM하고 PPM 한번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PPM은요. 펄스의 위치 변동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조절을 하고요. 하나의 케이블로 여러 개의 신호를 제어합니다. 시간차를 두고요. 신호를 전송합니다. 약간 모스부호 같은 느낌도 드시죠. 가장 큰 차이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WM은요. 펄스의 폭의 변동, PPM은요. 펄스의 위치 변동.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두 번째는요. PWM 방식은요. 각각의 채널당 하나의 케이블을 할당을 하지만 PPM은요. 선 하나로, 말 그대로 그죠? 케이블 하나로 여러 개의 신호를 제어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고 각각의 역할을 할당해 줄 수 있는 정밀 제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은 PWM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따로 해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브러쉬 모터하고요. 브러쉬 리슨 모터의 각각의 장단점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을 할 때는요, 브러쉬 모터는 당연히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계시는 드론 관련된 그런 분야는요, 다 각각 학습하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알리라던가 뭐 테무라던가 뭐 중국산 직구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드론을 싸다고 해서 쉽게 습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싼 건 사실은 좀 이유가 있겠죠. 오늘 학습하셨던 이러한 모터만 생각을 하셔도요. 명백히 성능 차이가 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렴한 드론인데 굉장히 잘 샀어라는 건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드론을 활용을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한 그러한 성능을 우리 드론이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 드론이 브러쉬 모터 아니야? 어떻게? 그러고 보니까 제자리에서 정지 오버링하고 있었을 때 조금 기체의 위치가 저절로 변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조작을 했었을 때 생각보다 정밀하게 반응이 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더라라는 거. 그죠?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우리 키포인트. 브러쉬 모터는요, 정밀한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구형 장난감 드론에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 ESC 변속기 오늘 여러분들 학습하셨는데 실무적으로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변속기는요, 발열이 심합니다. 굉장히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밀하게 제어를 한다고 했었을 때, 뭐 초당, 우리 조종기 스틱을 잡아가지고 키워크로 주는 거, 초당 저는 한 번에 뭐 6, 8번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죠? 변속기가 신호를 계속해서
많이 받고 그걸 다시 모터에게 명령을 내려야겠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변속기는 발열이 심합니다. 자, 학습 점검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브러쉬리스 모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니죠. 브러쉬리스 모터는 비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브러쉬 모터는 가격이 저렴하고요. 자, 요거는 당연히 이제 아시는데 대신에 요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브러쉬 모터는 저가형, 장난감, 브러쉬 리스 모터는요. 산업용, 촬영용 이렇게 구분 지으셔도 무방하시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촬영이나 산업용 드론에 적합한 모터는 BLDC 모터이다. 이 말 맞나요? 틀렸나요? 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네, 결국은 BLDC 모터라는 건요, 브러쉬 리스 모터의 약자이기 때문에 이 명칭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문제로 넣어놨습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브러쉬 리스 모터는요, 방금도 설명드렸죠. BLDC. 자, 그리고 각각 모터의 장단점을 구분을 해서요, 반드시 여러분들 비행 전에 확인을 하시고요. 자, 전자제어 변속기는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한 부분이라 마지막 학습 정리 부분에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플러스 선하고요, 마이너스 선을요, 모터의 플러스 선하고 마이너스 선하고 이렇게 거꾸로 끼워버리면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정방향으로 끼우면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브러쉬 리스 모터는요, 회전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학습 개요입니다. 3교시의 학습 목표는요, 배터리를 설명할 수 있다. 리튬 폴리머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리튬 폴리머 폐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요, 배터리, 리튬 폴리머 특성, 리튬 폴리머 폐기 방법입니다. 자, 학습 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러한 거리입니다. 배터리의 어원은 과연 무엇일까? 배터리 관련 전문 지식은, 폐기 방법은 따로 있을까? 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배터리는 여러분들 제가 굳이 구체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라도 폭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에 주로 쓰는 배터리는요, 리튬 폴리머이기 때문에 오늘 학습은요, 리튬 폴리머 관련해서 주의사항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한번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배터리하고요, 배터리 관리 요령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자, 배터리의 어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를 담아두는 부품을 일컫는 영어 표현이고요. 휴대용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는 당연히 일상에 밀접한 용어가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왜 도대체 배터리가 배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요, 제가 이왕 학습을 하시기 때문에 어원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배터리의 어원은요, 사실 포병 부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프랑스어가 어원이고요, 때리다는 뜻인 바트레라는 이러한 용어에서 포병 부대라는 뜻인 바트레리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배틀이라는 이러한 전쟁, 전투, 배틀, 그죠? 이러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린다라는 그러한 뜻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때린다라는 게 도대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터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궁금증 가지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정전기를 담는 라이든병, 그래서 라이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요. 이 라이든야라고 하는 이러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유닛 4개를 한 부대로 지정을 하면서 배터리라고 불렀는데, 그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그 때린다라는 용어에서 이제는 유닛을 4개를 한 부대로 지정을 했다. 이 개념 자체에서 일단 배터리라는 용어가 파생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의 모음이란 뜻으로 처음에 그래서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전기 공급 장치라고 이렇게 읽게 된 게 오늘날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리튬 폴리머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터리를 직접 보실 일이 있으시면요, 겉으로 봤을 땐 배터리 한 덩어리라고 느껴지시겠지만 그 안에는 뭐죠? 배터리 전도체가 2개, 3개 혹은 4개, 많게는 12개가 직렬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겠지만 내부로는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개수가 하나의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에서 이렇게 어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나가고 그냥 전혀 의문점 가지지 않는 이러한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드론 관련해서 전공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주변 분들한테 드론 전문가로서 좀 면이 서시겠죠. 자, 배터리, 리튬 폴리머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폴리머는요, LiPo 이렇게 화학 공식 우리가 알고 있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가볍고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면요, 일단은 내가 스마트폰을 썼을 때, 처음에는요, 단말기를 처음 구매했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도 쓰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그래서 최소 1년 이상 쓰시면 어떻게 되죠? 하루도 못 가요, 배터리가. 그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각종 다양한 어플, 그 다음에 통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용 빈도에 따라서 배터리가 이렇게 소모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 구매하셨을 때는 굉장히 배터리가 오래 가는 느낌이었는데, 희한하게 점점 이렇게 배터리 효율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배터리를 학습을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리튬 이온 배터리인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면요, 결국 같은 리튬을 우리가 전도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맥상통하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겸사겸사 같이 얻어가실 수 있는 지식이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 메모리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자, 메모리 효과가 뭐냐면요, 전지를 완전히 방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요, 전지의 충전 가능 용량이 줄어드는 니카드 전지의 특성들을 우리가 메모리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니카드 배터리는요,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RC라는 취미 영역에서도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개발되기 이전에 니카드 배터리를 많이 썼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특히 이 니카드 포함되어 있는 카드뮴 때문에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히 니카드가 현재 리튬 폴리머에 비해서 효율이 엄청 좋거나 성능이 좋거나 이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까지 오염시켜가면서 굳이 쓰지 않는 그러한 추세고요. 자, 메모리 효과는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드론 관련해서 밀접한 리튬 폴리머, 그 중에서도 좀 다양한 크기들도 있고요, 규격도 따로따로 있죠. 자, 그런데 일단은 맨 위에 6셀 1000mAh 듀얼이라고 써있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셀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아까 배터리의 어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특정 개수의 유닛을 하나의 부대로 지정을 하면서 이렇게 어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6셀이라는 건요, 6개의 전도체를요, 묶어가지고 하나의 배터리로 직렬 연결, 납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6셀이니까 생각보다 크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림 사진은요, 슬라이드상 화면에 크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작게 표시가 된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 6셀짜리는요, 자, 전부 다 전격 전압이 22.2V, 완충 전압은요 25.2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과거에 전격 전압하고 완충 전압은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전격 전압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완충 전압은요 말 그대로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제가 FC 배터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리포 똑같이 써드렸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각각 우리가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드론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겉으로 봤었을 때에는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구성은요, 내가 알고 있는 드론하고 모델이 똑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개조, 말 그대로 커스텀이죠. 커스텀을 해서 FC에만 따로 이렇게 배터리를 공급시켜주는 그러한 기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인 배터리 딱 연결을 해서 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드론하고요, FC 배터리에만 따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개조를 한 배터리들은요,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비행 시간의 차이입니다.
메인 배터리 하나를 가지고요, 모터만 돌리는 게 아니고 FC한테도 계속해서 전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FC 배터리에만 전류를 이렇게 보내는 기체에 비해서 비행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차이가 뭐죠? FC 배터리 무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무게가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저거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닌데요. 아니요, 무게가 늘어납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저하고 학습하고 계시는 드론은요, 날아다니는 비행체로서의 드론을 학습하고 계시죠. 모든 항공 쪽은요,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볼까, 그리고 단순하게 무게를 줄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내구성은 어떻게 갖출까, 한마디로 경량화를 하면서 단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게 모든 날아다니는 항공기 개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난제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운데 있는 그림 FC는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FC 배터리가 무조건 3셀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따로 이렇게 리튬 폴리머 같은 거지만 FC 혹은 메인 따로따로 분류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체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똑같지만 차이점은요, 3셀짜리 배터리를 제가 이번에는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격 전압은요, 11.1V, 완충 시에는요, 12.6V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하나의 셀당 완충 전압은 어떻게 되죠? 4.2입니다. 4.2 곱하기 3셀 3개니까 뭐죠? 12.6. 그 다음 똑같죠? 4.2 곱하기 6이니까 25.2V가 완충 전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하단부에는요, 우리가 주로 조종기 배터리로 따로 분류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들을 잠깐 소개입니다. 물론 지금은요, DJI에서 만든 그러한 플랫폼 시리즈처럼 웬만하면은 송신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리튬 폴리머로 통일을 해서 현재 많이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산업용 같은 경우 혹은 농업용, 방제용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경우에 따라, 그리고 특정 조종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송신기 제조하는 회사에 따라서는요, 아직까지도 니켈, 수소 배터리를 쓰고 있는 그러한 조종기 회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요, 니켈, 수소가 리튬 폴리머하고는 또 다른 특성이 있고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기회가 되었으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자, 왼쪽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요, 일본의 후타바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종기를 만들 때 같이 규격에 맞춰서 제조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켈 수소도요, 잘 보시면, 자, 건전지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한 번에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셀인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전격 전압은 이러한 경우 6.0V, 완충은요 7.5V가 나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리튬 철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니켈 수소 배터리는요, 말 그대로 대부분 조종기에만 들어갑니다. 휴대용 송신기인 조종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GCS 같은 그러한 지상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송신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송신기로서의 기능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신호만 계속해서 잘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위에 보시는 메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죠? 말 그대로 모터를 계속 돌려줘야겠죠. 그래야 비행이 유지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부에 있는 니켈 수소 배터리는요, 리튬 폴리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좀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던졌을 때 리튬 폴리머가 폭발하는 그러한 강도에 비해서 니켈 수소가 버틸 수 있는 강도가 훨씬 더 세다, 한마디로 맷집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켈 수소는요, 조종기에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대하다가 조종기를 떨어뜨릴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니켈 수소 배터리를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그러한 제조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배터리 관리 요령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배터리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요, 완전 방전을 하였을 땐 수명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치 역량의 맥시멈이 깎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충전을 해서 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잔량은요, 100% 완충이라고 되어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짊어질 수 있는 거를 100%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완벽하게, 한번 쉽게 말하면 0%로 떨어뜨렸을 시에는요, 표시되는 건 당연히 100으로 똑같이 표시가 되는데 그 이전보다 이 배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 양이, 총 전기의 양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튬 이온을 주로 스마트폰에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여러분들께서 배터리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거나 혹은 충전 관련해서 조금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충전을 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 의도랑 상관없이 핸드폰이 중간에 충전을 할 수가 없어서 0으로 다 닳았어요. 방전된 거죠.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배터리의 효율, 수명이 깎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측 보시면요. 잔량이 40에서 50%대 되면은 최소한 충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쁜 업무, 그 다음 다양한 사용량 때문에 보통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50%쯤 배터리가 남았을 때에는 충전을 해주셔야 그나마 리튬 시리즈는요, 전부 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손상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손상은요, 외부적인 외견으로 봤을 때에는 배터리 자체가 부풀어 오름,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스웨일링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부푸름 현상인데, 당연히 부풀어 보이면요, 조금 뭔가 느낌이 오시잖아요.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배터리 누가 편안하게 쓰고 싶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갈등되시죠? 이거 배터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누유는요, 무언가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전도체가 이미 내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시에는 무조건 충전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돈만 내시면은 아예 충전기하고 배터리하고 드론이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이러한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죠? 드론 만든 제조사 다르고요, 배터리 제조사 다르고요, 심지어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제조사가 다른 이러한 조합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럴 때는요, 당연히 과충전, 한마디로 충전을 하실 때 자리를 띄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고온 다습한 곳에서 일단은 금지라고 제가 써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지는요, 사용을 하시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웬만하면요. 자, 그래서 사용 시에는요, 영하 10도에서 40도씨, 그 다음 보관 시에는요, 22도에서 28도, 이 정도 보관 온도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은 크게 온도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날아다니는 무인 비행체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배터리가 드론에 일단은 포함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도 하고 비행도 하고 하는 건데, 자, 여름 같은 경우하고 겨울을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에는요, 제가 보관 시에는 22도에서 28도 이렇게 써드렸지만 사실은 각각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온도계를 통해서 온도를 체크했을 때에는 22에서 28도가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요, 점점 어떻게 되죠?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 직사광선 혹은 실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써드렸는데, 우리가 저항을 이겨내면서 공기 작용, 반작용을 통해 가지고 비행하는 그러한 비행 형태인데, 체온상에서 내가 느꼈을 때, 그 다음에 온도로 확인을 했었을 때, 또 뭐가 있죠? 실제 체감 온도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칼바람이 불었을 경우. 그래서 영하 9도 정도로 온도는 내가 파악을 했지만 실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요, 바람 때문에 영하 25도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체감 온도 변화도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기입을 해드렸던 이 온도는요, 참고만 하시고요, 이 정도면 무난하시다라는 거지 이게 절대적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운용하시는 혹은 배터리를 보관하시는 환경을요,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휴먼 에러가 항공 관련해서 가장 높은 사고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무인기를 한다라는 건요, 뭐죠?
사람이 제대로 학습을 하고 제대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배터리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요. 충전 시에 자리 지키기 당연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과열되거나 혹은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스파크로 인해 가지고요. 갑자기 리튬 폴리머가 폭발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리튬 폴리머로 인한 화재는요. 일반 소화기로 절대 화재 진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뉴스 같은 걸 보셨을 때 전기 자동차가 뭐 톨게이트 앞에서 전소하였다. 소방관분들이 출동을 하였는데 불을 끌 수가 없었다. 왜냐? 전도체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소화기로 끌 수가 없었고요. 약간의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할론 소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따로 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 관련해서 절대 소홀하시면 안 돼요. 자, 이론적으로는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300회에서 500회 이상 충전을 해도요, 사용이 가능합니다. 2차 전지로서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죠. 그리고 전압 관리가 소홀할 때는요, 당연히 배터리는 교체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 잠깐 쓴다고 해서 뭐 되겠어 하다가 아니라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언젠가는 사고가 벌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뭐죠? 마이너스 15도씨 이하 운용 시에는 전력 소모가 가속화된다. 말 그대로 추운 그러한 기온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버티면서 비행을 할 수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손가락이 시려워도 나는 그래도 자신 있게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거, 배터리는 우리 마음이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시동 걸고 이륙하기 전에는요, 당연히 배터리를 100% 완충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셨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도를 올리거나 혹은 빠르게 계속해서 바람 저항을 이겨내면서 비행을 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뭐죠? 평소보다 배터리의 소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리전트 배터리라는 것들이 개발되기 이전에 저도 한 번씩 겪었던 거고요. 다행히 뭐 추락은 안 했으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배터리가 겨울철에는 소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터리 보관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 보관은요, 최소 2주 이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배터리를 장기 보관을 할 때는요, 배터리, 전기 잔량을요, 40에서 50% 정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70% 정도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높아심에 웬만하면 절반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40에서 50% 정도만 충전을 하시고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자연 방전돼요. 100% 완충하신 상태에서요. 장기간 보관을 하시면 자연 방전하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되죠?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 배터리가 전기를 짊어질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자체가 아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수치는 100이라고 똑같이 뜬다 하더라도 실제 그 배터리의 효율은 굉장히 많이 깎여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스토리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 보관 시에는요, 절대 완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어린이나 애완견 접근 장소 보관에 금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눈치채셨죠? 그 다음, 화로나 전열기구 주변에서 보관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온도가 높죠? 터집니다. 자, 22도에서 28도씨에서 보관을 하고요. 장기간 시. 자, 그 다음 3개월 미만 시에는요. 마이너스 20도에서 45도씨에서 보관 이렇게 써드렸는데 사실 이것도요. 그냥 이론적으로 수치를 만약에 온도를 표시를 했었을 때 이 정도 좀 기준을 둘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터리는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추운 데에선 효율 떨어지고요. 장기 보관하실 때 추우면 안 돼요. 그 다음 따뜻한 데에서는요. 폭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숫자를 기입을 해드린 거지 이게 무조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용하시거나 배터리를 장기 보관하는 환경은요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낙하, 충격 등으로 인위적인 합선 금지입니다. 자, 말 그대로 충격의 리튬 폴리머는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내에서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가지고 정말 있는 힘껏 던졌을 때 벽에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돌판 위의 보관으로 2차 화재 방지. 이거는 뭐죠? 자, 굳이 뭐 돌판 같은 거를 꼭 구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배터리가 폭발하게 되는 경우 제가 일반적인 소화기로 끌 수 없다라고 일례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돌판 같은 거 남는 게 있으시면요. 그 위에서 보관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나마
2차 화재는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손상된 배터리 혹은 50% 전력 수준에서 배송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택배 기사님께서 운반하시다가 던지시는 경우, 그죠? 그 다음 택배 기사님이 우리만큼 배터리, 리튬 폴리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아니시겠죠? 높은 확률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방지용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튬 폴리머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효율이 떨어져서 폐기를 하시는 경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까요? 자, 쉽게는요, 소금물에 담궈서 완전히 방전. 자, 일반적으로 리튬 폴리머가요, 방전되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어도요, 뭐 시청이나 구청,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민센터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 봤는데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죠. 거기에 그냥 던져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를 가지고 있는 힘이 떨어졌다는 거지 리튬 폴리머 원래의 성격, 특성이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온도에 취약하고요. 충격에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소금물에 완전히 담그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염소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리튬 폴리머를 담궈서요, 여러분들이 폐기를 하시는 경우에는요, 밀폐된 공간에서는요, 이미 그 공간 안에 염소가스가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질식해서 죽었던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생명하고도 직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집안에서 하시는 거 리튬 폴리머 폐기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좀 탁 트인 공간,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소금물에다만 담궈야지만 폐기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소금이요, 뭐죠?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물에 넣으면요, 당연히 전도체가 녹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에 넣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뭐 당연히 여름하고 겨울 차이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밀폐되지 않은 야외에서 리튬 폴리머 폐기를 하다 보니 그런 온도에도 좀 영향을 받는데, 일반론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소금물에 넣으면요, 그거 한 3시간도 안 걸려요. 이렇게 금방 화학 작용이 일어나가지고요, 완전하게 전도체가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에 넣으면요, 뭐 하루 정도 이상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이 정도 차이지 무조건 소금물이 아니다라는 거. 소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물에라도 넣어야죠. 대신에 시간은 많이 걸린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체커기 같은 걸로요, 전압이 완벽하게 0V가 떴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고 폐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번거롭더라도요, 일단은 접속되어 있는 단자들은 잘라주시고 이렇게 폐기를 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래서 배터리 굉장히 폭발 사고 이슈가 많습니다. 동영상을 계속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 취미로 드론 날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람이 다치고 폭발까지 할 수가 있다니까 믿을 만한 제품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값이 저렴해지고 성능도 좋아지면서 드론 조종은 이제 흔한 놀이수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속도가 빨라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30대 직장인은 얼굴 쪽으로 날아오는 드론을 막으려다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드론 날개를 둘러싼 안전가드가 너무 짧아 빠르게 회전하는 날개가 날카로운 흉기가 된 겁니다. 스톱하고 이게 순간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얼굴 쪽으로 날아와서 막아야 되니까 손으로 이제 갖다 대는데 이제 프로펠러에 손이 비게 된 거죠. 한국소비자원이 취미나 레저용 드론 20개를 조사했더니 안전가드가 짧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65%나 됐습니다. 배터리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쓰이는데 40%의 제품이 보호 회로가 없어 용량 이상으로 충전하게 되면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드론에 대한 리튬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의무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대부분의 제품이 조정거리를 벗어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될 때 경고음 기능이 없어 갑자기 추락해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컸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뒤늦게 드론 본체와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자, 방금도 보셨죠? 네, 이번 주차 1교시 프로펠러 관련해서도 같이 이렇게
영상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네요. 지금은 안전 관련된 규정이 생겼습니다. 방금 보신 뉴스는 과거의 뉴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정확히 알아야겠구나라고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론 관련해서만 이렇게 리튬 폴리머 조심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네, 한번 볼게요. 최근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미리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김보미 기자가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대로변에 주차된 전기 자전거에서 갑자기 연기가 치솟더니 불이 타오릅니다. 화재가 시작된 부분은 모두 배터리인데 왜 불이 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엔 이런 리튬이온 전지 묶음이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이런 배터리로부터 시작된 화재 사고는 최근 3년간 12건에서 5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재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먼저 정상 전압의 2배로 과충전해봤습니다. 안전장치인 보호회로가 있는 배터리는 자동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됐지만 그렇지 않은 건 19분 만에 가스가 새면서 폭발했습니다. 보호회로가 없는 저가의 배터리나 정규격이 아닌 충전기를 사용하면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온도를 높여봤습니다. 배터리 표면에 220도까지 열을 가하니 15분 만에 가스가 분출되며 폭발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여러 명이 함께 타거나 발판에 LED 전등을 추가로 달면 배터리가 비정상적으로 발열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가 손상되면 화재 위험은 그만큼 커집니다. 전지를 사용하실 때는 외부에 충격이나 손상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손상된 배터리는 반드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터리를 직구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소개만 해주는 그러한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요, 우리 소비자가 더 똑똑하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배터리는 KC 인증 있는 거 꼭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 죽겠는데 배터리 이거 쓰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배터리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요즘 전자업계에서는 입소문 광고가 유행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불을 붙이고 물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래도 우리 제품은 끄떡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딪히고 떨어지고 때리고 모형 자동차에 실린 노트북이 장애물과 연이어 충돌합니다. 실험 영상이 유출된 게 아니라 제품 성능을 알리기 위해 내놓은 광고입니다. 소비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심각한 조건에서 실험한 영상으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실험 영상엔 동물까지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을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코끼리. That's fantastic. And it's still totally fine. 5m 길이는 1000kg의 하중을 실어 스마트폰을 밟아버립니다. 망치로 때리고 불을 붙이고 오븐에 넣어 굽거나 아예 믹서기로 갈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배터리 내구성을 강조하기 위해선 탱크까지 동원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입소문이 빨리 퍼지도록 업체마다 극한 테스트 영상을 앞다퉈 올리는 겁니다.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집중하는 어떤 그런 주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 시간 안에 뭔가 이거 재밌다라는 걸 볼 수 있게 하려면 뭔가 흥미로운 소재들을 집어넣어야죠. 하지만 단순히 입소문을 내기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극한 조건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동영상은요, 각각 우리가 꼭 드론뿐만이 아니어도요, 다른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에서 리튬 폴리머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폴리머가 좀 어떻게 보면은 단점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성비, 가격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느낌에서 시청을 하셨는지 쉽게 제 의도는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드론은 뭐죠?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건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드론 관련된 배터리 리튬 폴리머가 이러한 실험에서 본 것처럼 내구성을 더 갖춘 제품들이 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거꾸로 반문하고 싶네요. 자, 우리는 그러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추락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죠? 추락을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드론 관련된 배터리 업계들은요, 리튬 폴리머를 보시는 것처럼 내구성을 키우는 것보다는 결국은 우리는 목적이 뭐죠? 리튬 폴리머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고요, 더 많은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집합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목적인 무인 비행체로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튬 폴리머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렸고요. 자, 이제 폐기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 개그맨이시죠? 네, 생각보다 이러한 취미 계통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데 간략하게 우리가 한 2분 정도만 시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잘 충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잘 폐기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여기 먼저 집에 있는 뭐 그냥 이런 통이에요. 이런 물통인데 여기다 물을 담아왔고요.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한 주먹. 쓰는 게 좀 넣었을까요? 자, 여기는 소금을 넣어줍니다. 이게 근데 왜 소금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전해질이나 이걸 갖다가 이 소금이 없애주는 겁니다. 그거 깊게 얘기하니까 모르겠는데. 자, 이 물을 왜 넣냐면요. 이 물을 갖다가 여기 있는 이 배터리에 전류를 들어가게 해서 이제 방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 이제 소금을 넣었잖아요. 이 소금은 이 전기를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 있나 보자. 못 쓰겠다. 못 쓰겠어. 뭐냐, 너 도대체 뭐. 우와, 진짜 오래됐다, 이거. 얼마나 된 거예요? 10년 넘었죠, 이런 배터리들은. 내가 이거 여러분 냄새 맡으면 안 돼요, 얘네들. 그거 안 좋아요. 이제 더 가자. 요 배터리를 요 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그래서 소금물에다가 넣어주면 소금물에다가 넣어주면은 좀 있으면 이 기포가 이제 쭉쭉쭉 올라옵니다.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자, 지금 보이시나? 자, 여기 옆쪽에 기포 좀 올라오거든. 그랬구나. 이런 팁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 분해를 할 때 여러분들 가스가 나와요. 이 가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집안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기가 되는 곳에다가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를 둔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기포가 안 생기면은 그때 가서 이거 갖다가 폐건전지 수거함 거기다 버리면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관리 요령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 안전한 RC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루 반나절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불렀죠? 배터리가 살짝 배가 불렀죠? 네, 이러면은 이 배터리는 수명을 다한 겁니다. 이걸 버리시면 돼요. 폐건전지 수거함에.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요, 이 RC 관련해서 취미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곤 하시는데, 다시 정리하면요, 이분은 물은 전기를 방전시키는 데 쓰고, 소금은요, 결국은 이 전도체, 그냥 전해질을 녹이는데 이렇게 쓰인다라고만 단순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맞긴 맞습니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요, 물에 넣어도 전도체 용해가 됩니다. 전해질이요. 네. 자, 키포인트입니다. 리튬 폴리머는요, 완전 방전 시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량 40에서 50% 정도 되면요, 충전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격 전압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영어로는 스웰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손상, 부푸름, 누유 시 충전 금지, 과충전 금지. 자, 소금물에 담가서 완전히 방전을 시키고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소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염소가스가 발생된다. 그래서 꼭 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 이어서요, 한번 응용 잠깐만 해보죠. 만약에 바다 쪽에서 여러분들이 드론을 운영하시다가 바다에 모르고 드론을 빠뜨리셨어요. 그럼 그걸 운 좋게 건졌는데 그거 그대로 말려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배터리는. 그죠?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학습 점검입니다. 리튬 폴리머 폐기 시엔 무조건 소금물에 넣어야 된다. 무조건이 붙었네요. 무조건. O일까요? X일까요?
아니죠. 소금은 총무의 역할, 일반 물에 넣어도요, 용해는 진행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리튬 폴리머 장기 보관 시에는요, 100% 완충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요? 당연하죠. 제가 자연 방진에 의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혹은 최소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 상태에서만 장기 보관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무리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요, 방전율이 좋은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많은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충전 시 과전압, 과부하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리튬 폴리머 폐기 시에는요, 반드시 환기가 되는 장소에서 진행한다. 이 부분을 소금물보다 조금 더 중요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였습니다. 차시 예고.